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손해보험 등록자격시험 대비 4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부터 7번까지 상품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 자, 이제 주택으로 취급이 되지 않고 공작 물건이나 일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골라내면 되겠죠. 주택병용, 주택병용입니다. 병용이니까 얘는 주택으로 취급이 가능한 교습소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이죠. 자, 기숙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바로 일반 물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계산하는 문제네요. 자, 보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요. 가액이 9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먼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몇 % 수준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보기의 내용으로는 가입 금액이 1억 원, 가액이 9천만 원이니까 초과보험이네요. 그죠? 자, 기준은 뭡니까?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이냐 아니냐 이제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9천만 원보다 100% 이상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해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보험금은 3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 뭐 대표적인 게 고지의무 위반이 해당이 되겠죠. 자, 1번부터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방지 의무를 결리했다. 자, 손해방지 의무를 결리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 의무를 결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2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에 가입한 건물 내 영위 작업을 실제와 다르게 알렸다. 얘는 고지의무 위반이네요. 그죠? 고지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얘는 가입 시점에 알려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통지 의무, 가입한 이후에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만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해지를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배상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자, 여러분 교재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라고 해서 딱 명기가 되어 있죠. 뭡니까? 가스 용기 운송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이 부분은 암기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행보험에서 특별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특별비용이 뭔가 주로 시험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수색 구조비용, 이송비용, 구원자 숙박비 이런 것이 이제 특별비용에 해당이 되죠. 휴대품 구입 비용은 특별비용의 범위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장기손해보험은 보통 보험기간이 이제 3년 이상 되는 보험 상품을 우리가 장기손해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번 금리 연동형인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은 계약 시
뭐 금리가 연동된다는 것은 변동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 예상 금액보다 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면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장기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된다. 자,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게 맞죠. 근데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죠. 얘는 일반계정에서 운용이 되죠. 그래서 저축보험료가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일반 보험과는 달리 자동보건제도, 코인슈런스, 그다음에 계약 대출도 받을 수가 있죠. 4번,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도 다양하다. 자, 요게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6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자, 납입최고. 납입최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납입최고도 쉬운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1번, 납입최고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어요. 최고, 즉 독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효하죠. 그러나 납입 최고 기간 이후에는 해지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상법 제650조에서는 연체 사유로,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최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최고를 해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최고는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그게 바로 최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이 틀렸겠네요. 보험회사는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일부 보장을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권 소멸 시효가 다른 하나는 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한 문제도 단답형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자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냐, 아니면 보험 회사가 할 수 있는 권리냐. 그래서 계약자를 또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험 계약자가 가지는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 보험 회사가 가지는 것은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 모두가 다 3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딱 하나가 뭐냐? 보험회사의 청구권 딱 하나 뭡니까? 보험료 내주세요. 보험료 내세요. 계약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입니다. 얘는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회사의 청구권만 2년, 나머지는 다 모조리 3년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한 일반 사무실에서 화재 사고 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자, 이 문제도 여기저기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에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주택화재보험에서만 보상하는 것이 뭡니까? 폭발이죠, 폭발.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일반 사무실 화재 사고 시는 폭발로 인한 직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0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의 세제 적격 요건. 얘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죠.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연금저축은 몇 년 이상 불입해야 됩니까? 5년 이상이죠. 몇 살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됩니까? 55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자,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를 보통 부여를 하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오로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얼마?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바뀌었죠. 분리과세 할 거냐 아니면 종합과세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이런 거 다 틀린 표현입니다. 연간 연금 외 수령 금액, 이거 다 틀린 금액입니다. 틀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답은 딱 연간 연금 수령 금액 얼마? 1,500만 원. 그러면 종합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16.5% 분리과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근거 법률은, 아주 단답형이죠.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요. 조세특례제한법, 보호모법, 소득세법. 자, 이거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자, 어떤 게 퇴직연금제도의 근거 법률과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쉽게 맞힐 수가 있는 문제겠죠. 정답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바로 근거 법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손해배상보장법은 형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의 특별법이죠. 그래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법률상 책임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죠. 가해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대인사고에만 적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사고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사고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렸고요. 그럼 4번이 맞는 정답이겠네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된다. 자, 이 용어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의 종류가 교재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하나에 운행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국제연합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 그 다음에 미군이 운영하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구종 건설기계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종 구분이 많이 헷갈리셔 하는 부분인데,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벌크, 탱크, 덤프, 살수 자동차.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암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 이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 구종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죠. 자, 의무 가입 건설기계는 얘는 시험 문제 여러 군데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의무 가입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구종 어떤 자동차인지를, 그걸 구별을 잘 암기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시험 문제 푸시는데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서 자, 부상보험금 보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가 이제 뭐하고 헷갈리게 만드느냐면 후유장애 보험금 있죠. 자, 어떤 게 후유장애 보험금이고 어떤 것이 대인배상에 해당하느냐를 구별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가정 간호비 상실 수익액은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 분쟁. 자, 이게 법적인 규정이 실은 아니죠. 그죠? 참고를 하는 거죠.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번 재판에 불복하는 과실 분쟁권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 아니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재판에서 불복한 사건을 분쟁권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위원회는 보험사 간 협정과 금융위 인가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은 2번, 3번, 4번 지문을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시면서 이 부분 문제 정답은 아니지만 2번, 3번, 4번 내용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